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TV의 정재근입니다. 제 책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번을 읽어드렸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원의 부자론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일명 공무원 부자되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18. 공무원이 존경받는 큰 부자가 되는 방법. 공부와 승진. 이제 공무원이 존경받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경받는 부자는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 일인가에 대해 나름의 관과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와 행정에 대한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는 결정하고 행정은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단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니 결정 과정에 필요한 관이나 소신보다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공무원을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아무리 폄훼하여도 법령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집행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하며 정부의 정책을 생산하고 무엇보다도 예산의 배분과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가치관이 투입되는 것은 불문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법령의 재개정,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무엇이 좋은 일이냐에 대한 뚜렷한 소신으로 일을 한다면 공무원은 늘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을 쓸 수 있으므로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정권에 따라, 정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좋은 일에 대한 정의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적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정치와 행정은 사회의 공적 가치를 구현시키는 체제이므로 공무원은 끊임없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그것이 개인의 신념 속에서 어떻게 행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가치의 차이에 따라 강조되는 공적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유와 평등이라는 공적 가치를 놓고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평등의 가치보다는 자유 경쟁의 가치가 강조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평등의 가치가 부각되어 포용, 형평이 강조됩니다. 요즘 화두는 공정의 가치입니다. 이처럼 공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권적 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지속 발전과 통합을 위해 시대와 정치적 환경에 따라 그 중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적 가치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공적 가치의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정치, 경제, 사회적 시대 상황에 따라 정권이 지향하는 공적 가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공적 가치의 본질적 속성을 거부하고 대세 추종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공무원은 법령의 재개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차량, 실행 예산의 편성 등 많은 과정에서 공무원 자신의 가치관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해야만 하는 일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공적 가치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이지 않은 깨어있는 자율적 인간으로 직립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내 소신에 맞는 정책을 만들거나 적어도 부여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신념이 반영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공무원은 공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조직이 결정하는 대로 또 상사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책으로 만들거나 하고 싶은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을 구성하는 세부 사업의 수립은 현장에 있는 집행 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형성과 집행,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능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공무원이 공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칫 설익은 가치관으로 무장된 소신의 지나침에 기반을 둔 정책이나 예산은 조직에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의 잘못된 소신으로 태어난 정책이나 집행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칠 피해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무엇이 좋은 일인가에 대해 부단한 고민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9. 공무원의 3대 공부, 가치관, 정책개발, 설득과 협상. 결국 공적 행복의 충만을 통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공무원은 공부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편의상 공무원의 3대 공부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는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관을 세워야 합니다. 역사관, 인생관, 직업관, 결혼관, 연애관 등 행위의 준거 체계를 레퍼런스 시스템을 세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문학, 철학, 역사, 예술, 음악, 미술 등 인문학에 대한 공부가 대개 이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단계는 그렇게 해서 찾아낸 좋은 일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행정적 방법을 찾아내는 공부입니다. 이것은 통상 공무원 시험에서 전공 분야라고 일컬어지는 행정학, 법학, 경제학, 공학, 환경학 등의 학문입니다. 셋째로 필요한 공부는 논리와 설득의 힘으로 철저히 무장한 후 정치나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권자를 설득시키고 자원동원을 위해 상대방과 협상하는 공부입니다. 이런 3가지 공부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 소신, 철학을 법령화, 정책화, 예산화할 수 있다면 공무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의 공부는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공무원이 공부하는 것은 개인 목표를 사회화해서 공적 영역의 행복과 사적 영역의 행복을 일치시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20. 큰 부자가 되려면 이왕 부자가 될 바에는 큰 부자가 되라고 했으니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누가 더 큰 부자일까요? 일단 600조 원의 돈은 있으니 공무원 중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가는 돈을 쓴 액수의 양적 규모와 돈을 쓴 내용의 질적 가치로 결정할 일입니다. 돈을 쓴 액수는 예산을 집행한 금액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 규모만 가지고 큰 부자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천억 원, 수백억 원의 대형 국책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직렬에 있는 공무원과 예산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집행한 돈의 양적 규모만으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쓴 내용의 질적 가치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의 질적 가치는 2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예산 집행과 공적 가치의 정합성입니다.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예산 집행의 목적이 공적 가치와 연계 정도가 클수록 그 집행의 질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집행의 능동성, 자율성입니다. 돈을 쓸 때 행복하다는 의미는 그 돈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내 뜻대로 쓴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10만 원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이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 등 용도가 지정된 돈이 있습니다. 어느 돈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줄 것인가는 명확합니다. 이처럼 행복에 기여하는 돈은 그 돈이 지닌 성격의 자율성, 능동성과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규모의 예산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공무원의 능동적 의지나 재량의 여지가 작다면 돈 쓰는 행복의 정도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바를 정책화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쓴 예산은 예산 집행의 양적 규모와 관계없이 나의 행복을 크게 합니다. 공무원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의 능동성, 자율성은 집행 예산의 양적 규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결국 예산 집행의 양적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가치를 고도화하는 것이야말로 공무원을 존경받는 큰 부자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내가 쓰는 돈의 질적 가치를 고도화하는 것은 공적 가치와 부합하는 내가 하고 싶은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질적 고도화는 앞에 좋은 정책을 찾는 과정에서 논의한 공무원의 3대 공부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올바른 관을 정립하는 것,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공부를 심화시키고 내가 만든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조직 내외부의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능력을 높이는 것들입니다. 직급이 낮은 공무원도 이제 이 세 가지 공부를 통해 자기의 정책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20일, 공무원의 승진, 착한 권력의지, 좋은 정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능력, 즉 예산 집행과 공적 가치와의 정합성은 공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양적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 집행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이 지녀야 할 착한 권력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권력의지의 유무를 얘기합니다.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비난받고 본인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는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던 어느 국회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처럼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출마하려고 하느냐고. 그는 다선 국회의원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철학과 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신의 옳고 그름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 후 다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금은 지도지사가 되어 그가 하고자 했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 대부분은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승진 욕구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정책 결정권, 예산 결정권이 커지니 나는 높이 올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이 땅에 공적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이때 공무원의 승진 욕구는 착한 권력의지로 바뀌게 됩니다. 착한 권력의지를 지니고 승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개인 목표의 사회화 과정이자 사회 목표의 개인화 과정입니다. 자리를 버리기 전에 착한 권력의지로 어려움을 참으면서 공무원이 3대 공부를 부단히 하면서 장래 내가 힘을 가질 때 꼭 하고 싶은 것을 마음속에 지니고 매 순간 부딪히는 좌절을 극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치인만 착한 권력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착한 권력의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높이 올라가는 것은 공무원이 개인 목표의 사회화와 사회 목표의 개인화를 통해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을 결합하는 양대 산맥이고 공무원이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양수레바퀴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스스로 해냈을 때 행복하다라는 주제문에서 보는 바처럼 공무원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공무원이 국민보다 왜 먼저 행복해야 하는지, 왜 공무원의 행복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인지에서부터 출발하여 공무원이 공직생활 내내 줄곧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적 행복의 추구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적 행복도 함께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개인 목표의 사회화와 사회 목표의 개인화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돈 쓰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공무원이 내가 하고 싶은 좋은 일을 하는데 600조 원의 예산을 내 돈처럼 쓸 수 있으면 그것은 결국 사회 목표를 개인화함으로써 공무원이 공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은 존경받는 큰 부자로서 행복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네 분의 부모님 중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장인 장모님의 상례를 치르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고 제 삶의 미래 모습에 대해 다짐도 하였습니다. 이 작은 책에는 그저 살아오지 않고 정말 살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앞으로도 그저 사라지는 것을 거부하고 정말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상례 후에 지인들께 보낸 서신으로 에필로그를 대신함으로써 또 한 번 제 삶에 스스로 족쇄를 채웁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 후배 공직자 여러분, 제 선친 정자, 승자, 기자께서는 수의사로서 지방공무원이셨습니다. 1983년 제가 공무원이 되어 고향 논산시 당시 논산군으로 수습하러 갔을 때 선친은 군의 축정계장에서 도청 축정과로 자리를 옮기신 직후였습니다. 군청 친구분들은 정사무관도 아버지가 한 일을 경험해봐야 한다면서
90cc 오토바이 뒤에 저를 태우고 집집마다 다니며 새끼돼지에게 뇌염 예방 주사를 놓게 했습니다. 집 뒷마당 후미진 곳으로 두엄 냄새 맡으며 돼지막을 찾아가서 꿀꿀거리는 새끼돼지 목에 주사기를 쿡 찌르면 녀석들은 깜짝 놀라 꽥 소리와 함께 움찔하면서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주민 삶의 공간에 깃들어 사는 살아있는 것들과의 뭉클한 첫 교감은 제 공직생활 내내 늘 저를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공무원이어야 참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지방행정을 하는 현장 공무원인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선친께서는 농업연구관으로 퇴직할 당시 집 한 채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큰 긍지를 느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부모님께서 그토록 살아보고 싶으셨던 도청 관사에 당시 국장이 되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관사에서 하루라도 주무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이 되었을 때 오래되어 낡고 교육 여건도 좋지 않아 남들은 외면하는 도청 관사에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이사하던 날이 어둑어둑해져도 당신들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려는 부모님께 마루에다 이불 두껍게 펴면 주무실만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 바람 숭숭 들어오는 낡은 집 마룻바닥에 누워 밤새도록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연방 좋다, 참 좋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내가 만일 공직가치를 저버리고 무슨 일을 당하면 두 분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10월 하늘 좋은 가을 어느 날 제 평생의 스승이자 공직생활의 멘토이신 아버지가 당신께서 생전에 스스로 마련하신 유택에 누우셨고 저는 구청에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정부 3.0의 좋은 사례로 제가 늘 소개하던 제도인 상속재산 조회도 신청하였습니다. 문중의 공동명의에 이름을 올리신 것 외에는 당신 개인 소유의 땅 한 떼기 없이 또 어느 한 곳에도 밀린 대금 하나 없이 깨끗이 정리하시고 두 분 사시던 대전에 작은 아파트 하나 남긴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공직자가 어떠해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만 퇴직하고 나서 진정 어떻게 살아야만 선비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현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매우 편찮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전부터 불편하셨는데 아들 나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참고 참으시다 제가 현직에서 물러나니 그제야 병원에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자꾸 쇠잔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30년 후에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손을 더 잡아드리려고 애쓰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일은 선친께서 사셨던 은퇴 후의 삶을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당신처럼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삶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묵묵히 실천하는 삶이면서도 동시에 은퇴한 공직자가 숙명적으로 지녀야 하는 긍지 반 불편 반이 공존하는 삶일 것입니다. 25년 전 선친께서는 퇴임식 때 당신께서 말씀하시려던 원고를 제게 보여주시면서 좀 고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은 다 고치더라도 대가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선배, 동료, 후배 공무원에게 고맙다라는 말은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공직자가 대가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는 것의 의미를,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훌륭한 직업이기에 공직을 대가 없이 잘 마무리만 하면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황망한 중에 조의를 표하시러 멀리에서 오셨는데 식사라도 제대로 하셨는지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꽃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친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훌륭한 공무원 후배들에게 실컷 절을 받으셨으니 선친의 새로운 여행은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공직생활이지만 힘을 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데 또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저도 알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후배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6년 10월 불효자 정재근 올림. 이 글은 저희 선친 상례 후에 행정안전부 직장 동료에게 제가 보낸 감사 서한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살았던 그 공직생활의 여정을 되새기면서 그것에 부끄럽지 않게 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고, 또 은퇴 후에 제 생활도 진정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이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그러는 직업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공직생활을 하기를 우리 후배들께 기대하면서 제가 이 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또 재미없는 그런 내용의 책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하나로 이렇게 편집해 놓을 테니까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지금 내 공직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언제든 우리는 마음을 바꾸면 또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다소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재근 TV의 정재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품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명품을 만들 수 없듯이 행복을 경험해보지 않은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정재근 TV의 정재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